당신 이거 알고도 이 특약을 그런 것도 면제한다는 의미로 쓰는 건가요? 라고 하면은 미쳤으니까 휴먼? 이럴 거 아니에요? 뭐 전등 나간 거 말한 거지. 아니 누가 누수가 심한데 이거를 내가 그 책임 안 묻겠다고 계약서에 특약을 이 의미로 써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임차인한테 직접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거나 뭐 권리금 계약을 뭐 깬다거나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하자가 그러면은 언제 있었냐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법원이 맘대로 막 이 판사가 세상물정보로 이럴 수도 있지만 당연히 이게 너무 과하면은 법원에서 막 깎을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텔박사 K 이재경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 법무법인심 대표 변호사님과 함께 부동산을 매매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 법률적인 리스크, 바로 계약서에 어떤 내용을 추가를 해야지 우리가 안전하게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추가로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숙박부동산은 아파트와 상가건물과는 다르게 굉장히 숨은 리스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을 계약서에 꼼꼼히 넣어두시는 게 좋은데요. 제가 단연간 계약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내용들을 오늘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려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 시간과 정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부동산을 매매 계약을 하시면은 우리 또 변호사님께서 또 전문이시니까 계약서에 넣는 이 특약 한 줄 효과가 엄청나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저는 사실 숙박부동산을 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익숙하지 않은 부동산을 사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놓치는 특약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리모델링하는 물건들만 좀 사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는 내용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 내용을 제가 딱 3가지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이제 숙박부동산, 그러니까 즉 모텔 건물을 사게 되면은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낙후되어 있는 건물을 보통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는데, 보통 이제 매매 계약을 하는 계약금을 치르고 잔금까지 3개월의 기간이 조금 있고, 그 사이에 이제 리모델링을 할 인테리어 업체가 뭐 이제 실측도 좀 해야 되고 건물에 대한 하자도 좀 점검을 해야 되는 기간이 좀 있거든요. 근데 내가 매매 계약을 했는데 업체가 갔는데 매도인 분께서 이 건물을 안 보여주는 경우, 나 이거 잔금 안 치렀기 때문에 내 건물에 들어오지 마 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할 수 있고, 부동산 특약에는 좀 어떤 내용을 넣어두는 게 좀 안전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생각보다 좀 흔한 일인데요. 원래 이런 사업을 많이 하셨던 분이거나 아니면은 또 대표님 같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은 애초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특약을 잘 해놨기 때문에.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약을 뭘 해야 되냐 했을 때는 리모델링을 해서 건물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 업체도 컨택을 했다라는 사실도 주지를 시켜놔야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언제 오픈 예정이다 이런 스케줄도 미리 공유가 어느 정도 돼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영업을 시작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계약이다 라고 애초에 계약서를 쓰는 교섭 단계에서부터 얘기를 해놓고 거기에 대한 증빙도 갖춰놓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그럼 특약을 그 문구까지 다 넣기는 좀 그럴 수 있으니까 하다못해 실측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공사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한다, 최소한 그런 추상적인 문구로라도 적어놓는 게 제일 깔끔하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의 수는 첫 번째, 이렇게 내가 특약을 잘 완비를 해놨어요. 미리 내 얘기도 다 해놨고 근데도 매도인이 안 보여준다. 그럼 어떻게 되냐, 강조로 뭐 들어가가지고 나가보세요, 내가 측량할 거니까, 이럴 수는 없는 거고, 다만 손해배상으로 갈 수는 있죠. 다만 이건 중요한 거는 특별 손해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걸 알거나 알 수 있었어야 돼요, 물어내야 되는 사람이.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뭐예요? 특약에도 박아놨고 애초에 교섭 단계에서도 얘기를 다 해놨잖아요. 뭐 언제 오픈할 것까지.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다 입증이 됐다라고 보고 웬만하면 상당 부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게 첫 번째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특약이 없는데 그럼 나 어떡하냐, 그러면 이제 이미 좀 많이 늦긴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죠. 당신의 영업에 방해 안 되는 선에서 할 거니까 최대한 협조를 해달라. 그래도 안 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너무 중요한 경우예요. 애초에 뭐 특약까지는 안 했어도 교섭할 때 이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은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거구나를 뭐 증거까지는 없어도 뭐 말한 게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를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는 사유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채무 불이행으로 가가지고. 다만 이게 증빙이 좀 명확하지 않으면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특약을 잘 만들어 놓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사실 특약이 없으면은 또 매도인 입장에서는 뭐 내용 없는데 어쩌라고? 라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보면은 이제 그것도 잘 구슬려서 가는 게 사실은 제일 베스트일 것 같고. 그리고 뭐 이 매도인은 도와주겠다, 나 협조하겠다라고 했는데 매도인분이 임차를 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어떻게 보면 잔금이 치러지면은 나가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이제 미래에 벌 기회비용을 또 포기를 하는 경우가 좀 되다 보니까 이런 경우들은 임차인이 협조를 안 하는 경우가 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매도인이나 임차인한테 좀 책임을 물어볼 수가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게 지금 실제 점유자는 임차인이고 소유주는 뭐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쵸, 네. 건물주, 소유주는.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소유주와의 관계에서는 뭐 아까 우리가 얘기 나눈 것처럼 특약이 잘 돼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이걸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물론 임차인이 있다는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 특약이 좀 더 정교해야 되겠죠. 뭐 임차인에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해줄 의무가 있다. 매도인이.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은 뭐 당연히 뭐 건물주가 이제 임차인한테 막 얘기를 하고 막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됐을 때는 그렇다고 이제 기존에 있는 임차인 우리가 막 뭐 나가세요 하고 할 수는 없으니까 똑같이 손해배상 영역으로 가는 건데 임차인한테 손해배상을 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매도인 측이 어쨌든 내가 그 직접 지배하고 있는데 안 보여준 거든 남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안 보여주게 한 거든 결론적으로는 매수인인 내 입장에서 똑같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매도인한테 똑같이 그런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만약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주고 권리금 계약에 따라서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임차인한테 직접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거나 뭐 권리금 계약을 뭐 깬다거나 네네.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겠죠. 사실 여기도 보면 소송으로 가기보다는 최대한 잘 협조해서 풀어나가는 게 사실 매수인 입장에서 더 좋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소송으로 가면은 뭐 경우에 따라서 금액이 클 수도 있어요. 정말 막 큰 계약이 깨지고 막 그런다고 한다면은 그럴 수는 있는데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도 많고 그리고 소송을 했을 때 보통 빨리 끝나도 반년이고 보통은 1년 넘어요. 네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돈이 묶이는 것도 그렇고 뭐 변호사 비용은 뭐 둘째 문제고요. 그쵸. 뭐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 받느라 이제 어떤 더 좋은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내지 못하는 것도 있으니까 네. 저는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웃기긴 하지만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웬만하면 소송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변에 두 번째로 보통 모텔 건물들이 적어도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고 구조적인 하자들이 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건물이라는 거는 사실 비전문가인 우리가 봐도 다 모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이야기를 하지 않고 우리한테 매매를 했다라고 했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요거는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는 전형적인 문제거든요. 법적으로 봤을 때 네네. 일단은 그게 있죠. 하자담보 책임 쪽으로 검토하는 게 가장 간명해요. 이거는 그 말이 어려운데 하자담보 책임은 뭐냐? 아까 말씀하신 뭐 누수, 균열, 뭐 기울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하는 거고 고쳐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이고 이걸 미리 알았으면은 내가 이 조건에 거래를 안 했을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수인인 내 입장에서 전혀 몰랐는데 억울하게 이거를 알게 됐을 때 매수인을 좀 보호를 하자. 그래야 사람들이 안심하고 거래를 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만들어놓은 특별한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네. 하자담보 책임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매수인 사는 사람이 그 하자를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도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몰랐던 건 물론이거니와 이 사람이 뭐 조금만 뭐 실측을 좀 해본다거나 뭐 육안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거 뭐야 이거 금이 뭐야 이런 것만 했어도 알 수 있었던 거 가지고 나는 몰랐으니까 이거를 물어내달라고 하는 거는 또 매도인 입장에서 황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누수나 이런 거는 뭐 당장 지금 이제 뭔가 일어난 거는 뭐 치워놨어도 안에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게 발견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또 하나 그런 것들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하자가 그러면은 언제 있었냐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하자 자체가 거래 후에 발생된 거면 해당 사항이 없고 매매 계약을 맺을 당시에 이미 존재했고 그것에 대해서 매수인이 입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알게 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를 해야 되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자담보 책임은 매도인의 고의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도인도 억울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네네. 나도 몰랐던 하자인데 왜 이제 와서 나한테 물어내라 그래 하기에는 뭐 민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만 매도인이 알고 일부러 숨겼다 그런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이나 사기 취소 그러니까 이 계약 아예 깨버리고 돈 다 돌려내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보통 이 매매 계약서상에 현 상태 그대로 뭐 매매한다 라는 이런 특약이 있으면은 또 이거를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런 말을 좀 들은 적이 있는데 혹시 맞을까요? 근데 이게 하자담보 책임을 완전히 배제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래 당사자의 관념에 생각을 해봤을 때 만약에 지금 하자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나중에 뭐 3개월 뒤에 보니까 있어요. 하자가 심각한 게 당신 이거 알고도 이 특약을 그런 것도 면제한다는 의미로 쓰는 건가요? 라고 하면은 미쳤으니까 휴먼? 이럴 거 아니에요? 뭐 전등 나간 거 말한 거지. 아니 누가 누수가 심한데 이거를 내가 그 책임 안 묻겠다고 계약서에 특약을 이 의미로 써?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했었다는 게 대부분이라서. 네, 그래서 건물이라는 거를 거래를 하다 보면은 좀 어쩔 수 없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리스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사전에 누수나 이런 설비업체도 좀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에 건물도 좀 미리 쭉 둘러보고 전반적으로 체크한 다음에 매매 계약 쓰는 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렇게 매수를
진술을 하실 때 이렇게 전문가 도움 받아서 실사를 제대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뭐 이렇게 단연간에 이제 좀 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리스크 해지를 하는 방식을 좀 이렇게 구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최근에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온 내용이 있습니다. 숙박업소는 이제 허가업종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영업신고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숙박업소가 미성년자 관련된 혼숙이 되게 되면은 영업신고증에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까? 행정처분이 이제 첫 번째로도 뭐 영업정지와 이제 벌금이 좀 나오기도 하지만 세 번째가 되면 영업장 폐쇄가 되게 보다 보니까 엄청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수인 입장에서는 행정처분이 되어 있는 거를 당연히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없는 입장이단 말이죠. 근데 제가 매매 계약을 쓸 때는 없었는데 잔금을 치를 때 보니까 그 사이에 행정처분 받은 게 있어요. 그럼 이랬을 때 우리가 매도인한테 좀 미래의 손해에 대해서 좀 이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 처분 있잖아요. 그게 사람에게 가는 경우도 있고 장소나 물건에 가는 처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말이 어려운데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성매매를 했다거나 뭐 그런 미성년 혼숙이나 이제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심한 경우에는 이 영업소 자체를 폐쇄 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 버리면은 이거는 뭐 누가 영업을 하든 그냥 못 하는 거예요. 그 업종으로는 아예. 그래서 이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고 아니면은 사람에게 내려진 처분인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좀 느낌이 다른 게 뭐냐면은 그 전에 사람이 이제 매도인이 행정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만약에 매수인이 이걸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걸 잔금을 다 치렀어요. 그런다고 한다면은 제재적 처분이 승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어려운데 취지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처분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딴 사람한테 팔았을 때 다른 사람이 처분이 이어지지 않으면은 그럼 계속 그냥 돌려막기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건데 다만 이거를 몰랐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승계가 안 된다라는 법리가 있기는 해요. 다만 현실적으로 그리고 잔금을 치를 때도 확인을 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몰랐을 리가 없는 게 대부분이긴 그쵸, 하죠. 네네네. 현실적으로. 네네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인 거고 근데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은 장소에 대한 거는 몰랐어도 적용을 받는 거고 사람에 대한 거는 몰랐으면 적용을 안 받는다. 근데 이제 다만 우리가 계약할 땐 아니어도 잔금 치를 때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걸 알게 됐으면은 이때는 특약을 잘 해놨으면 완전히 이제 계약 깰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잔금일까지도 행정 관련돼서 뭐 이런 제재적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뭐 이런 게 있으면은 뭐 처분을 당장 받는 게 아니더라도 적발이 된 게 있으면은 뭐 계약을 무효로 돌린다. 혹은 손해배상까지 한다. 근데 이제 이런 만약에 특약이 좀 미비하면은 그때는 좀 여러 가지 또 이슈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뭐 채무 불이행이 과연 뭐 그런 고의도로 과실로 의한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다툼이 있는데 뭐 대부분의 분쟁에서는 어찌됐든 우리가 어떤 장소나 부동산을 거래를 했어도 이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숙박업소 같은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허락을 받는 거 그런 것들이 가장 주된 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거니까 이게 미비가 되면은 거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거니까 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채무 불이행으로 가서 계약을 깰 수 있는 게 많죠. 특약이 잘 안 돼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계약을 깰 수도 있는 사항이다. 네. 예, 소송으로 갔을 때는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변호사님 아까 위약벌을 얘기해 주셨던 게 있는데 이 위약벌도 예를 들면은 너무 과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위약벌로 이거 당신 만약에 잔금 전까지 행정처분 받으면 나한테 위약벌로 5천만 원 줘. 라고 했는데 만약 소송 붙으면은 법원에서도 야 5천만 원 너무 많아. 깎아. 라고도 할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맞나요? 그러니까 이게 위약벌이랑 위약금이라는 개념이 되게 헷갈리거든요. 예. 결론은 실질적인 실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들도 많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이론적으로 개념 자체는 구분은 하시긴 해야 돼요. 우리가 위약금이라는 거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손해배상이라는 거는 내가 입은 피해를 원상 회복시키는 원래대로 복구시키는 거를 손해배상이라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뭐 명확한 것들도 있는데 불명확한 것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럼 이걸 소송을 해가지고 소송에서도 뭐 기회병이 어떻게 되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거 다 입증하면은 너무 서로서로 피곤하니까 그냥 이게 문제가 생기면은 물어줘야 되는 피해가 이 정도라고 치자. 웬만하면 5천만 원을 가자라고 하는 게 위약금인 거예요. 네네. 그래서 손해배상을 얼마 해야 될지를 미리 그냥 예정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하는 건데 당연히 이게 너무 과하면은 법원에서 막 깎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물론 뭐 손해배상을 받을 사람 입장에서는 법원이 맘대로 막 이 판사가 세상물 좀 모르고 이럴 수도 있지만 네네.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럼 추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느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가장 큰 차이는 그거예요. 그럼 위약벌은 뭐냐? 벌 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거는 손해배상과는 별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을 해서 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배상은 손해배상대로 위약벌은 1억 했으면 1억을 그대로 또 처벌 수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다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생각해보면 우리가 상식의 선에서 아무리 그래도 1억을 그대로 다 달라고 하냐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걸로 무슨 뭐 한몫 잡으려고 하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절대적인 갑이어가지고 너무나 이제 불균형하게 말도 안 되게 행동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법원이 봤을 때 뭐 흔히 말하는 103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회상규상 이거 너무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는 무효로 봐야 된다 라고 해서 전부 무효든 일부 무효든 일단 돌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똑같아지는 거죠. 뭐 손해배상대로 하고 위약벌은 위약벌대로 하는 거지만 위약벌을 확 깎아버리면은 뭐 사실 실제 손해배상 합친 거를 했을 때 위약금을 깎은 거랑 반 다를 게 없는 거 되잖아요.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그렇게 귀결되는 경우들이 있지만 이론적으로 어쨌든 구분이 된다. 다만 중요한 거는 위약벌은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봤을 때도 어쨌든 무효로 가는 거잖아요. 네. 임의로 과하니까 좀 깎는다가 아니라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고 막 그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다 해가지고 무효로 만드는 거니까 엄격하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위약벌이라고 해석될 수 있도록 문구 자체도 위약벌이라 하고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물린다 이런 문구까지 명확히 있어야 돼요. 진짜 저도 알고는 있었지만 상세하게 법률적으로 이제 다가가지 못했던 내용들을 오늘 변호사님께서 정말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저도 너무 공부가 많이 됐고요. 저희 구독자분들도 정말 공부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이렇게 좀 많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저야말로 진짜 꼭 오고 싶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꿈만 같아요. 제가 또 이렇게 비슷한 일로 또 변호사님께 또 의뢰해 드릴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은 잊지 않고 꼭 제가 소개도 하거나 또 자문도 이렇게 구하는 형태로 인연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만큼 저도 더욱더 전문성을 더욱더 무장해서 오겠습니다. 네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제 구독자분들께 그래도 오늘 처음 인사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마디 그래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 카메라 보고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갑자기 또 긴장이 되네요. 일단은 오늘 여러 가지 많이 짚어봤는데 중요한 거는 법률적인 리스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전에 검토할수록 그 나중에 처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비용들이 적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운영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일상생활을 할 때도 증거 수집을 제대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내 입장에서 너무 분명한 거지만 제3자인 남들이 봤을 때도 분명히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하시는 게 중요한데 다만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실무에서 여러 가지 베테랑적으로 경험이 많으신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호텔 박사 채널을 보시면은 지금 여러 가지로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서 어떻게 리스크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짚어주시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공부 많이 하시고 실제로 거래가 있으실 때 이렇게 또 대표님께 여쭤보시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채널 구독해서 많이 봐주시고 참고로 저도 변호사 심포도라는 이름으로 그 법률 상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다루는 채널 운영하고 있으니까 놀러와서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법무법인 심 대표 변호사님, 심 변호사님 모시고 부동산을 매매 계약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슈와 운영상에 발생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 한번 법률적으로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정말 여러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어가지고요. 이 내용 꼭 숙지하시고요. 지속적으로 저희 채널 그리고 우리 변호사님 채널도 구독하시면서 좋은 정보들 여러분들께서 다 흡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호텔 박사 K 이재경 그리고 법무법인 심의 변호사 심포도 심준섭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